우리 은하에는 최소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만약 각각의 별이 단 하나의 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은하에만 최대 4000억 개의 외계 행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만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으며 이것 또한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별들까지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외계 행성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우주에 있는 별의 수는 무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해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계 행성 또한 그 수만큼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외계 생명체로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신호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소통하려고 한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죠.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페르미의 역설이라 부르며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지만 증거가 없는 이러한 이상한 상황은 우리에게 심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외계 생명체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말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어쩌면 이 이상한 미스터리를 해결할 단서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가 우주의 텅 빈 공간인 KBC 보이드로 알려진 거대한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놀랍게도 20억 광년이나 확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우주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대한 공허의 존재는 빅뱅과 은하의 분포 그리고 우주의 팽창에 대한 이론의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공허의 공간인 보이드가 우주의 가장 큰 미스테리인 허블 텐션과 페르미의 역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이 신비로운 공허의 중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리고 인류는 왜 아직도 다른 외계 문명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지 못했을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페르미의 역설과 우주의 텅 빈 공간인 보이드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롯데타워 꼭대기에 서면 맑은 날에는 멀리 있는 북한산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공기는 마치 아무것도 없이 비어 보이고 투명하게 보이지만 공기는 결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에는 세제곱미터당 약 10조 개의 원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원자입니다. 더 비어 있는 상태를 원한다면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지구를 조금 벗어난 대기권 바로 이 우주에도 세제곱미터당 1조 개의 원자가 존재하며 지구에서 달까지의 약 3분의 1 지점에서는 약 700만 개의 원자가 존재합니다. 훨씬 더 낮은 밀도를 원한다면 태양계를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항성 사이의 공간인 간섭 영역은 세제곱미터당 1000개의 원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은하 사이의 공간으로 가면 그 수는 세제곱미터당 단 10개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공허의 공간인 것이죠. 은하 사이의 공간은 방대하고 희박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종종 더 큰 것의 일부로 은하 필라멘트에서 조각난 은하의 사슬을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필라멘트는 수억 광년까지 뻗어 있는 은하들이 길게 이어진 필라멘트 구조로 은하단과 초은하단이 집중된 지역으로 그룹화되어 있죠. 그리고 넓은 규모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하들 사이의 간격과 필라멘트 사이의 공간은 어떨까요? 이 공간들은 우주에서 가장 외진 곳이며 은하들이 거의 없는 빈 공간인 보이드라 불리며 천문학에서는 이것을 거시공동이라 표기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다른 은하와 그곳에 존재하는 것에 매료되어 공허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공허의 공간은 우주의 구성 요소이며 은하 구조 형성부터 우주 팽창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천문학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망원경의 발명으로 천문학자들은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정밀도로 우주를 지도화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당시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확장을 지도화할 수는 있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 너머에 펼쳐진 광대한 우주 구조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20세기 현대의 망원경과 관측 기술의 발전은 우주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들의 관측 스펙트럼을 열어주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우주에 흩어져 있는 수십억 개의 은하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곧 은하들의 분포도를 그리며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우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의 은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의 발견은 처음에는 관측의 이상 현상으로 간주되었으나 이후 추가 관측을 통해 우주의 공허 공간인 보이드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우주의 공허라는 개념은 20세기 후반에서야 힘을 얻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적색 편의 연구가 이루어지며 우주의 거대 규모가 밝혀지게 되었죠. 이 관측 결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며 은하들은 무작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사이에는 광대한 공허와 함께 우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이 공허의 공간들은 21세기 초 더 강력한 망원경의 발명으로 인해 공허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확장되게 됩니다. 이후 SDSS 프로젝트와 두 개의 적색 편의 연구는 우주의 3차원 지도를 생성하며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우주 속 공허의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주의 공허는 우주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존재했습니다. 초기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게 보였지만 미세한 차이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한 차이는 우주적 구조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져만 갔죠. 중력은 비록 그 힘이 약하더라도 인내심만큼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고 지속적이었죠. 우주의 물질들은 조금 더 많은 물질이 있는 지역으로 그리고 약한 중력은 더 강한 중력으로 인해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며 주변을 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더 모일수록 중력은 더욱 강해졌으며 그 주변 공간 또한 더욱더 비워졌죠. 우주 초기 암흑물질은 수억 년에 걸쳐 거대하지만 희박한 필라멘트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자보다 작은 아원자 입자인 바리온 물질이 그 경로를 따라 형성되었죠. 이 아원자 입자가 원자가 되고 원자가 가스 구름이 되어 구름은 별로 변하게 됩니다. 별들은 모여서 첫 번째 은하를 형성하게 되며 그 은하들은 집단을 이루며 그 집단은 모여 초은하단이 되었죠. 이것은 규모적으로 압도적이지만 그 모습은 섬세하고 연약해 마치 고운비단의 실처럼 보였습니다. 이 구조들은 이제 전체 우주에 걸쳐 거대한 거미줄과 비슷한 우주적 망을 형성하기 위해 서로를 연결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주는 밀도가 낮은 지역은 비워지며 은하벽 사이에 거대한 공허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은하벽 사이의 거대한 원시 공간은 실제로 비어 있게 됩니다. 수억 광년에 걸쳐 일반 물질뿐만 아니라 암흑물질조차 없는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공허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반면 은하벽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허는 중력적으로 결합된 은하들이 서로 끌어당겨지면서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주변 공간이 비워지게 되죠. 더 많은 은하가 합쳐질수록 그들의 전체적인 영향력은 강해지며 더 많은 은하를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스스로를 더욱 강화되게 만들며 이로 인해 더 밀집된 집단과 더욱 비어있는 공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공허가 형성될 때 두 개의 공허가 상대적으로 가까이 형성되면 눈덩이 같은 효과가 발생해 과학자들조차 놀랄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대한 규모에서 놀라운 구조가 나타납니다. 은하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가장 큰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은하가 모여있는 밀집된 클러스터와 이러한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실처럼 긴 가느다란 줄기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줄기들은 함께 모여 넓고 거대한 벽을 형성합니다. 이 지역은 물질의 전형적인 우주의 평균 밀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거대한 구조를 우주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체에 있는 세포들과 비슷하게 은하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공허는 이제 우주의 부피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질량은 단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우주망의 별들과 은하들은 이러한 광대한 공허 지역의 가장자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우주공허는 우주를 지배하며 대부분이 비어 있었죠. 하지만 이 공허 안에서도 몇 개의 작고 어두운 외소 은하와 방사선 및 입자의 혼합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은하벽은 중력으로 결합된 구조와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공허는 구조 사이의 광대한 공간이며 우주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공허는 은하벽 내부와 그 사이의 공간 모두에서 존재할 수 있으며 가장 작은 공허는 직경이 약 10메가파섹 정도이며 1메가파섹은 대략 320만 광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공허는 보통 3천만 광년 이상인 것이죠. 더 큰 공허의 크기는 그 크기의 10배에 이를 수 있으며 직경이 3억 광년, 즉 100메가파섹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슈퍼공허라고 부르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그보다 더 큰 공허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은하벽 내부에서 형성된 공허는 우주의 저밀도 공간에서 형성된 공허보다 작습니다. 이러한 비어있는 공간은 훨씬 더 클 수 있으며 우리가 발견한 가장 큰 영역 중 일부는 직경이 10억 광년이 넘습니다.
우주에서 은하벽과 공허의 비율은 명확히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주의 대부분은 거의 비어있는 저밀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신비로운 공허 중 하나는 보이티스 보이드일 것입니다. 이 공허는 그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대공허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게 되었죠. 보이티스 공허는 천문학자 로버트 키르너와 그의 연구팀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 보이티스 보이드는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만 개의 은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 공간의 한 지역에서의 보이티스 공허는 단 60개의 은하만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우주 공간의 사막과도 같았죠. 하지만 이 거대한 공허의 존재는 우주론의 원칙에는 모순된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충분히 큰 규모로 본다면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는 대략적으로 동일하게 보여야만 했죠. 하지만 보이티스 공허의 신비는 그 크기와 비어있음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공허에 존재하는 일부 은하들은 이상하게도 튜브 형태의 구조로 배열되어 있었으며 이 이상현상은 아직까지도 설명되지 않고 있죠. 과학자들은 이 튜브 형태의 은하 구조가 두 개의 더 작은 공허의 경계가 합쳐지면서 남은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작은 공허들이 서로 성장하며 합쳐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허들은 거의 완벽한 구형태로 보였으며 이 공허들이 합쳐질 때 비누방울 같은 효과가 생겼다고 추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개의 큰 공허가 하나의 거대한 공허로 합쳐지며 각각의 가장자리에 있는 은하들이 이 새로운 거대 규모 공허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공허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비록 이러한 거대 공허에 대한 정확한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암흑에너지입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멀어지게 하며 그 팽창 속도를 가속시키는 미지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모든 곳을 확장시키며 공허 내부의 빈 공간 또한 함께 바깥쪽으로 밀려나며 그 크기 또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가장 큰 공허의 존재는 우주의 에너지 밀도의 약 70%가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야 함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측정값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일관된 수치로 적어도 연구 관점에서는 좋은 신호였죠. 2000년대 초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주변 지역에 비해 유난히 차가운 영역이 에리다누스 별자리 방향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이 지역의 온도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과 상대적으로 따뜻한 주변 고리 사이의 온도 차이가 이례적이었죠. 이 온도 차이는 약 70 마이크로켈빈으로 평균 온도 변화는 보통 20 마이크로켈빈 이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 온도가 무려 140 마이크로켈빈까지 차이나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2013년 플랑크 우주망 원경이 콜드스팟을 감지하면서 WMAP 탐색기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함에 따라 천체 물리학의 큰 미스터리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실제로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정체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한 그룹의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슈퍼공허가 그 원인일 수 있다고 제안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가설적인 에리다누스 슈퍼공허가 존재한다면 그 직경은 최소 5억 광년에서 최대의 10억 광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가장 큰 보호테스 공허보다도 훨씬 큰 규모였죠. 현재 콜드스팟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슈퍼공허의 가설과 관련한 상충된 결과를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콜드스팟의 슈퍼공허는 또 다른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론은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객체 중 하나인 블랙홀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원시 블랙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블랙홀은 대규모 별의 붕괴 결과로 형성되는 반면 원시 블랙홀은 빅뱅 직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 우주에서의 극심한 밀도 변동에 의해 생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대 블랙홀이 거대 공허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 가지 주장은 이러한 공허가 원시 블랙홀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거대 공허는 이러한 지역에 숨어있는 수많은 원시 블랙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블랙홀들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감지하기는 어렵지만 그 존재들은 중력적 영향을 미쳐 주변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며 우리가 우주에서 관찰하는 거대한 공허가 만들어지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론과 가설을 넘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공허라는 용어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허라는 의미는 보이티스 공허처럼 거대하고 사실상 비어있는 지역이나 은하벽 사이에 완전하게 텅 빈 공간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허는
적은 수의 은하와 은하 집단, 심지어 슈퍼클러스터를 포함하는 저밀도의 우주공허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공허는 이러한 은하 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또한 KBC 공허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KBC 공허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공허입니다. 이 공허의 크기는 약 20억 광년에 달하며 구형의 공간 속에는 예상보다 낮은 밀도의 은하들이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은하가 상대적으로 공허의 중심에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가 KBC 공허에 살고 있다는 것은 페르미의 역설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였습니다. 페르미의 역설은 우주의 광대함과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들의 존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주요 요점을 찾을 수 있었죠. 그 첫 번째는 고립입니다. KBC 공허는 은하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별들 또한 적은 광대한 우주의 저밀도 지역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고립된 공간은 지능을 가진 문명이 이러한 우주적 공허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만약 생명체가 더 밀도 높은 지역에서 더 흔하다면 KBC 공허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다른 외계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그들과 접촉하거나 외계 생명체가 우리의 존재 가능성의 징후를 감지할 가능성 또한 훨씬 낮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리와 우주적 규모입니다. KBC와 같은 공허에서는 희박하게 분포되어 있는 은하들 간의 엄청난 거리로 인해 통신과 이동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이 근처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공허의 규모가 너무 커 그들의 신호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 내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능을 가진 외계 생명체들은 우주 공간에 풍부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관련된 거리로 인해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피일 수 있습니다.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들은 어쩌면 우리와 같은 덜 발전된 사회와의 접촉을 피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KBC 공허와 같이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우리 은하가 위치해 있어 외계 문명들은 단순히 우리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외계 문명이 상대적으로 자원이 더 풍부한 밀집된 지역에서 우리보다 더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외계 문명들은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적은 지역을 탐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거나 우선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페르미의 역설에 대한 질문에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하며 지능적인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 은하와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초은하단조차도 우주의 광대한 공허 속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된 외계 문명과는 크게 단절된 상태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KBC 공허의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인류가 어쩌면 저밀도 지역에 존재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균일하게 밀도를 가지고 있거나 오늘의 주제와 같은 큰 공허가 없었다면 생명에 필요한 조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KBC 공허의 엄청난 크기와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특성은 오히려 이상현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관찰자의 존재를 허용하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외계 신호를 발견하려 노력하는 동안 우리 자신의 무선 신호 또한 수없이 보내왔으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시끄럽게 행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막 100년 정도 무선 신호를 방송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우주로 보낸 신호가 아직 100광년 이상 이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은하의 지름이 15만 광년이 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직 아무런 신호를 듣지 못한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계 문명이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무선 신호를 보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별 분포도와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우리 은하의 단 1%만이 서로 다른 행성들로부터의 무선 신호에 의해 이미 커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외계 문명이 보낸 신호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약 1500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류가 외계 문명으로부터 신호를 포착하기까지는 무려 40만 년을 더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페르미의 역설에 대한 가장 무서운 해결책은 아마도 중국의 과학소설 작가 리우치신이 쓴 어두운 숲 이론일 것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우주를 광활하고 어두운 숲으로 비유하며 우리 인간과 다른 외계 문명들을 사냥꾼으로 생각했죠.
외계 사냥꾼은 자신에게 주목을 끌지 않기 위해 횃불을 밝히지 않습니다. 주목받는 것은 배고픈 사자의 턱 아래 머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죠.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또 다른 경쟁 사냥꾼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인류는 항성간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항성간의 통신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과 장비로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주선을 의도적으로 보냈으며 우주로 노출되는 라디오 및 TV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보내고 있죠. 보이저 탐사선은 이미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이 두 탐사선들은 기본적으로 인류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저 탐사선이 지나가는 곳에 지능적 외계 문명이 있다면 그것을 가로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류가 어두운 숲에서 횃불을 밝힌 것 이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신호를 발견하고 확인하러 올 것인가입니다. 이 같은 질문은 생각할수록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유명한 과학소설 작가 아서 클락은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이거나 혼자가 아니어도 두 가지 모두 다 똑같이 무섭다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새로운 외계 문명을 발견한다면 그들의 의도를 알 수 없다는 것 또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외계 문명이 우리를 관찰하고 연구해 인간의 파괴적인 본성을 보았다면 그냥 우리를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낫겠다고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미래가 누군가의 간섭 없이도 스스로 자멸의 지구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판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운 좋게도 더 발전된 외계 문명이 그들이 기술을 공유해 항성간 종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외계 문명 또한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구에 평화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외계 문명이 왜 그렇게 할까라는 어쩌면 당연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발전된 외계 문명들은 인류를 먼저 공격하고 나중에 질문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일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은 여러 과학소설과 SF 영화에서 보았듯 우주전쟁과 같이 첫 만남에서 누가 누구를 전멸시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문명이 항성간 여행을 발견했다면 그들의 무기기술은 우리가 지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발전했을 테니까 말이죠. 비록 이것이 비관적일 수 있지만 인류 문명의 과거 역사를 통해 발전해 온 과정을 본다면 항상 폭력적으로 충돌해 왔다는 점에서 슬프게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자원을 두고 치러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킹의 침략자들이나 스파르타의 전사들이 그러합니다. 제국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뺏는 것이 스스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인식했죠. 그렇다면 우리 인류와 외계인 간의 갈등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다른 태양계로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우주의 방대한 거리를 고려할 때 현재 인류는 실제 우주 전투를 수행할 수 없으며 만약 인류가 빛의 속도의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그보다 더 빠른 무언가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실제 전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지능적 외계 문명이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은 즉각적인 위험일 것입니다. 인류의 과학 지식으로는 그 무엇도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론적 속도에만 해당하며 일부 이론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면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워프 왜곡 드라이브 엔진이 가능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외계 문명이 소행성 크기의 물체를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행성에 던진다면 그 모든 에너지가 한 번에 방출돼 이 충격으로 인해 모든 행성의 생명체들을 손쉽게 소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행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오는 것조차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은 지능을 가진 외계 종족들 또한 소행성의 충격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는 공룡 멸종과 같이 소행성을 지구로 던진다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계인들은 우주전쟁을 치르기 위해 핵무기나 지상군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정말 빠르게 던진 바위 하나면 충분할 테니까 말이죠. 외계인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이러한 행성 파괴 무기의 표적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숲을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사냥꾼들처럼 그들 또한 조용히 숨죽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두운 숲 이론입니다. 즉, 우주에 있는 다른 문명들은 파괴될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가장 무서운 점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우주의 침묵에 대한 또 다른 섬뜩한 설명은 현재의 인류가 우주에서 최초의 발전된 문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 인류가 우주에서 너무 일찍 등장했기 때문에 다른 지능적 존재가 나타나기 이전에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성간 여행을 발견하는데도 멀었으며 태양의 전체 에너지를 활용하지도 못했습니다. 태양은 약 50억 년 후 생애 끝에 이르면 태양계 내의 행성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는 이러한 대재앙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거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미래 인류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집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태양과 같은 별들의 진화는 아마도 성간 여행을 발견하지 못한 고급 문명들 또한 멸종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에 남겨진 마지막 존재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마이클 하트는 그들은 여기 없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단히 주장했죠. 그는 우리 은하 전체의 확장이 은하의 나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론화했습니다. 인류의 확장은 태양에서 20광년 이내에 있는 100개의 가장 가까운 별에 탐사선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 식민지는 자신의 탐사선을 보내고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속도로 진행된다면 우리 은하의 대부분은 65만 년 이내에 탐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항해 사이의 시간이 한 번의 항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은하를 가로지르는 데 필요한 시간은 대략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은하가 약 136억 년이 되었다는 사실과 결합한다면 고급 문명이 우리에게 도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행성의 수와 별의 수 그리고 은하에서 복잡한 생명체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할 때 적어도 몇몇 문명은 우주를 여행하는 성간 문명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의 복잡한 부분은 한쪽에는 지구에서의 생명 역사, 즉 우리가 등장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며 다른 한쪽은 모든 우주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문명으로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매우 빠른 속도로 우주여행 문명으로 성장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00년 후에는 화성과 달에 있을 것이며 아마도 별들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을 것입니다. 100만 년 후 우리가 생존한다면 우리는 분명 우주를 여행하는 성간 문명이 될 것입니다. 은하는 우주의 나이인 120억에서 130억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따라서 단 몇몇 문명이 우리보다 먼저 진화했을 수 있습니다. 100만 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10억 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없는 걸까요? 최근 2명의 연구자들은 페르미 역설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 있는 답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인류 문명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쇠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그들은 대도시의 역사를 연구하며 대부분의 도시가 성장과 붕괴를 경험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외계 문명 또한 이러한 성장과 쇠퇴의 2가지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했죠. 그 첫 번째 시나리오는 문명이 너무 커지는 것을 깨닫고 다른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2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문명이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다른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식민지화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외계 문명은 특이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회복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어 문명이 완전히 붕괴해 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만약 우리가 다른 별들과의 막대한 거리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는 붕괴 직전에 있는 외계 문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발전한 외계 문명에서 방출하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로 인해 외계 행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론은 단순한 무관심입니다. 외계 생명체는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을 수 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개미처럼 무관심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계 문명과 우리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소통은 솔직히 말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1933년 우주탐사 개척자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는 외계 존재들이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지구의 동물과 소통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40년 후 라디오 천문학자 존 볼 또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으며 외계인들이 우리를 일종의 동물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였죠. 그리고 이 이론을 동물원 가설이라 부르며 다른 지능적 생명체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 생각하게 되었죠. 어쩌면 이것이 최근 전 세계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사람이 증가한 이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 집 정원에 개미가 발견되었을 때 저는 그들과 함께 살기로 기꺼이 결정했지만 개미가 제 주방에 들어오면 저는 곧바로 개미 퇴치제를 꺼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설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언급한 모든 시나리오는 우리가 접촉할 수 없는 수백만 개의 문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학자들이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드레이크 방정식에서의 생명의 출현 가능성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이죠. 1961년에 발표된 드레이크 방정식은 발표될 당시 우주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드레이크 방정식에서 몇 가지 수정을 가한 후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지능을 가진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결론짓게 되었죠. 그 결과는 실제로 우리가 우리 은하에서 혼자일 확률이 53%에서 99.6%로 높아졌으며 인류가 관측 가능한 전체 우주에서는 39%에서 85%로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한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정말 그곳에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관측 결과 400억 개의 지구 크기의 행성이 거주 가능한 지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것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본다면 골디락스 존에 있는 행성들이 우주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생명이 진화할 만큼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지구와 같은 행성이 처음 형성될 때 매우 불안정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종류의 외계 생명체가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는 몇 억 년이라는 매우 제한된 시간에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행성이 그동안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용암 덩어리의 행성에서 소행성에 맞고 얼어붙었으며 다시 돌아오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왔죠. 이것은 행성이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성공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생명체가 우주에서 희귀하다거나 시작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거주 가능한 환경이 처음 10억 년 동안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의 흥미로운 관측 결과는 우리 은하 내에서만 60억 개의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곳에는 생명이 곳곳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서도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우리 지구의 생명 역사에서 알 수 있듯 생명이 가능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거의 즉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은 약 38억 년 전쯤 존재했으며 이것은 지구가 형성되고 바다가 형성된 직후의 일입니다. 따라서 행성에서의 생명 기원의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세포 생물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같은 복잡한 다세포 생물의 증거는 약 6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그리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구에서는 생명이 시작된 이후 약 30억 년 동안 단세포 생물이 존재했지만 다음 5억 년 정도의 복잡한 생명체가 나타났죠. 따라서 이것은 생명의 기원에서 사고할 수 있는 존재로 발전하기까지는 우주의 나이를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할 때 인류가 등장한 때는 밤 11시 59분 59초였으며 인류가 우주의 기원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때는 3000분의 1초 전부터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태양과 행성의 궤도가 안정적이고 연료가 고갈되지 않으며 너무 많은 소행성에 부딪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생명이 시작된 이후 수십억 년 동안 안정성이 요구된다면 생명체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구성된 유전자 세포, 즉 진핵세포는 모든 복잡한 생명체의 기본 단위입니다. 모든 식물과 곤충들은 이러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이러한 것들은 이 행성에서 한 번만 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박테리아가 다른 종류의 세포인 고세균 안으로 들어가 죽지 않고 증식하게 된 것이 복잡한 생명의 기원으로 보고 있죠. 우리는 우주가 치명적인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신성과 감마선 폭발 혹은 거대한 소행성 하나면 행성의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구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은하에서 유일한 지능적 생명체이거나 어쩌면 우주 전체에서 유일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현재로선 우리 주변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며 우리의 부름에도 대답하지 않고 있죠. 우리는 완전히 혼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르미 역설의 모든 해답에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불멸을 부여하고 다른 은하로의 여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쩌면 신들의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줄 기술로 발전할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존재했던 시간 중 90%는 수렵 채집과 사냥으로 살았습니다. 500년 전에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200년 전에 우리는 에너지의 주 원천으로 인간 노동을 사용했죠. 그리고 불과 30년 전 우리는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인류를 종말시킬 수 있는 무기를 서로에게 겨눴습니다. 우주적 시간 관점에서 우리는 폐하 수준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걸어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정말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고방식은 여전히 인간들에게 강하게 남아있지만 이러한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은 우주 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 오만한 가정을 하기 쉽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국 인류는 알아낼 것입니다. 우주는 누군가가 경험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가장 먼 곳을 탐험하는 꿈을 꿔본 적이 있으시나요? 어릴 적 저는 스타트rek과 스타워즈와 같은 작품을 보면서 광활한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상상을 하며 영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빛의 속도인 광속은 우주에 있어 절대적인 장벽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속도 제한이며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도 빛보다 더 빨리 갈 수 없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정말로 빛보다 더 빠르게 갈 수는 없는 걸까요? 만약 미래의 인류가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면 태양에 도달하는 데 약 8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는 빛의 속도로도 250만 광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가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는 탐사선을 설계하고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지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워프 왜곡 드라이브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물체가 물리법칙을 위반하지 않고도 광속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우회 방법을 제안하였죠.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빛의 속도에 대해 탐구하고 우주 공간 구조를 왜곡하는 워프 드라이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매년 수십 개의 새로운 외계 행성을 발견하고 있으며 곧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지구와 유사한 세계를 찾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발표된 기사에는 거주 가능 지역에 있는 외계 행성으로부터 신호를 포착했다는 헤드라인 기사가 보도된 적도 있죠.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은 이 신호가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외계 행성을 발견하더라도 어떻게 그 먼 곳까지 여행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우주를 이렇게 먼 곳까지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여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죠.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외계 행성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빨리 여행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빛은 얼마나 빠를까요? 빛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것입니다. 지구에서 빛은 정말 빠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주적 관점으로는 지구가 작기 때문입니다. 빛은 단 1초 만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지만 지구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우주의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면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빛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커버하는데 1.25초가 걸립니다. 이것은 훗날 달 탐사 미션인 아르테미스 탐사팀들과의 통신 지연을 말하며 지구에서 보낸 메시지가 돌아오는데 총 메시지 전달 시간이 2.6초가 걸린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빛의 속도와 그에 따른 통신의 한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성처럼 훨씬 더 먼 곳과 비교하면 달과의 통신은 여전히 쉽습니다. 훗날 미래에 화성 식민지가 생기게 된다면 이상한 통신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구와 화성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화성과 지구와의 거리는 엄청난 거리로 변동하게 됩니다. 화성과 가까운 쪽에서의 통신은 빛의 속도로 3분이 조금 넘게 걸리지만 지구와 먼 쪽에서는 22분 24초가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통신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훗날 화성 식민지에 사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화성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당신이 보낸 메시지가 그곳에 도착하는 데는 22분 이상 걸립니다. 즉, 화성 친구가 당신의 메시지를 즉시 응답하더라도 당신이 메시지를 보낸 후 응답을 받기까지 약 45분이 걸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빛은 점점 더 느리게 느껴집니다. 빛이 목성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3분에서 53분 사이의 시간으로 나사가 탐사선에 지시를 보내는데 약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지시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때 도착하기에는
너무 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도 지구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일반적으로 평균 8분 정도 걸립니다. 실시간으로 보면 이처럼 느리게 보입니다. 사실 너무 느려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는 8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나간다면 빛은 더욱 느려집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는 4.2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오는 빛이 그곳에 도달하는 데만 무려 4.24년이 걸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만약 미래의 인류가 그곳에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보내게 된다면 지구와 탐사선 간의 메시지가 4.24년이 걸려야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속도로 이동해서 돌아오는 데에만도 무려 거의 1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이해하려면 그곳 식민지의 사람들은 이제 막 2015년 전의 뉴스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주민들에게는 현재 상태의 지구가 2015년도의 지구인 것이죠. 인류의 평균 수명이 미래에도 80년 정도 유지된다면 프록시마 센타우리 B에 사는 사람과는 평생 동안 최대 9개의 메시지들만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까운 별과 우리가 가장 빠르다고 알고 있는 빛의 속도로 통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수조계의 별들과 행성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리며 인류의 거대한 우주적 야망에는 너무 느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류는 아직까지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지만 결국 미래의 인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언젠가 그곳에 도달하길 꿈꿔왔습니다. 우주의 바다를 탐험하고 우주세계의 진귀한 모습을 탐험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주는 그 경이로운 모습을 바라보도록 열려 있으면서도 인류가 빛의 속도에 의해 여기에 갇혀 있다는 것은 마치 잔인한 우주의 농담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인류의 열망이 아인슈타인의 속도 제한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속도 제한은 우주를 통한 여행에만 적용되며 우주 자체에는 그런 제약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멀어지며 모든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인류 또한 언젠가는 빛보다 빠른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상의 워프 왜곡 드라이브는 이 개념의 가장 유명한 예일 것입니다. 워프 드라이브 기술은 SF 영화나 과학소설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공간 자체를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디어로 물리학의 허점을 이용해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성과 별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이유인 것이죠. 알쿠비에르 왜곡 드라이브는 이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나아가 우주선을 광속으로 추진하는 대신 우주선 주변 공간을 왜곡해 우주에서 두 개의 먼 지점을 연결하고 그 거리를 일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알쿠비에르 왜곡 드라이브는 우주선 주위에 시공간 버블을 생성합니다. 이 시공간의 버블은 우주선의 앞 공간을 수축시키며 뒤의 공간을 팽창시켜 본질적으로 우주선이 시공간 파도를 타게 되는 것이죠. 알쿠비에르의 워프 드라이브는 우주선 주위에 서핑보드와 같은 형태의 버블을 생성합니다. 우주선은 이 버블 안에 위치하며 이것은 우리가 서핑보드를 타듯 우주선 자체가 보드 위에 서 있는 것과 유사하죠. 그리고 우리의 우주선은 버블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간의 버블은 공간에서 생성되는 일종의 파동에 의해 이동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아인슈타인의 속도 제한의 허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속도 제한은 그 어떤 것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속도 제한은 공간 내에서 이동하는 물체에만 적용되며 공간 자체의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간 자체는 어떠한 속도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간의 버블과 알쿠비에르의 기하학은 이론적으로 빛의 속도의 9000배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쿠비에르는 우주가 우주선의 기준 프레임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공간을 접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죠. 다시 말해 빛이 이동하는 대신 우주선이 놓여있는 공간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알쿠비에르는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우주의 속도 제한을 깨지 않고도 광속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1990년대까지 이 왜곡 드라이브는 SF 영화에서나 나오는 단순한 허구의 개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 멕시코 물리학자 미겔 알쿠비에르는 스타트rek의 왜곡 드라이브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죠. 그는 우주선 주변의 에너지 밀도의 요구사항이 진공에너지의 밀도보다 낮을 경우 광속보다 빠른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진공에너지는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물질은 양의 압력과 중력장을 생성하며 만유 인력 법칙에 따라 다른 물질을 끌어당기죠. 그러나 이음의 에너지 밀도는 우주선 주변 공간을 밀어내기 위해 필요한 반중력 효과를 생성합니다. 이음의 에너지 필드 공간을 우주선 주위에 특정하게 배치하게 된다면 시공간의 버블을 형성하기 위해 곡선이 될 수 있습니다. 왜곡 드라이브는 우주선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대신 우주선 앞 공간을 수축시키고 뒷 공간을 팽창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주선은 앞으로 수축하는 공간과 뒤쪽으로 팽창하는 공간의 버블 안에서 음의 에너지 밀도를 사용해 공간 수축과 팽창 속도를 증가시켜 광속보다 빠른 여행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우리에게 광속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공간 자체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일까요?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실제로 이것을 관측하고 확인했죠.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 공간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측했으며, 과학자들은 우주의 가장자리의 별에서 오는 빛은 결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또한 공간이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현상이며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이론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시공간의 버블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현재 우리 능력을 넘어섭니다. 사실 작은 우주선을 왜곡 속도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목성 전체의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왜곡 드라이브는 몇 가지 단점 또한 잠재해 있습니다. 시공간 버블이 우주를 이동하는 동안 위험한 방사선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어 이것은 우주선과 승무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하지만 나사는 실제로 꽤 오랫동안 왜곡 드라이브를 연구해왔으며,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알쿠비에르 왜곡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한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미래의 항성간 여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웜홀은 어떨까요? 아인슈타인은 정말 많은 것을 예측했습니다. 웜홀은 아직 관측된 적이 없지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은 그 존재를 수학적으로 예측했죠. 시공간의 구조에 구멍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는 우주선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웜홀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주를 2차원 시트로 생각합니다. 시트의 끝에 두 개의 구멍을 만들고 그 시트를 구부려 두 구멍이 정렬되게 한 다음 두 구멍의 끝을 함께 꿰매면 웜홀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웜홀과 같은 현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태양과 지구와 같은 곳에서 이미 시공간을 왜곡하고 구부리고 있죠. 하지만 이 가상의 웜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의 에너지를 가진 이국적인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국적인 물질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웜홀은 물리학 법칙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음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만약 웜홀을 만들게 된다면 자몽 크기의 웜홀을 여는 데에만 태양이 1억 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의 에너지와 반중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희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가속 평창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암흑 에너지가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 어디서 오는지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주의 70%가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흑 에너지는 음의 에너지처럼 반중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이것은 공간을 서로 멀어지게 하는 일종의 에너지의 힘인 것입니다. 공간의 확장은 바로 우리가 워프 왜곡 드라이브 엔진과 웜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인류가 암흑 에너지에 대한 이론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언젠간 암흑 에너지의 힘을 웜홀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시간 관련 이야기들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실제로 존재하는 중력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다의 물길과 같은 우주의 중력 도로로 타이탄이나 화성과 같은 장소를 훨씬 더 빠르게 여행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들은 수백만 개의 소행성과 위성, 행성의 궤도를 살펴보며 이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발견했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러한 물체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우주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중력 고속도로였습니다.
새로 발견된 천체 우주적 고속도로는 수십 년이 아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는 혜성과 소행성을 목성에서 해왕성으로 10년 이내에 이동시키며 백천문 단위까지 한 세기 이내에 도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보이저 탐사선의 비행 경로가 좋은 예일 것입니다. 보이저 2호는 목성의 중력 보조를 얻어 새로운 방향으로 중력적 슬링샷을 받았으며 이후 토성과 천왕성으로 부스터를 받아 해왕성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 결국 태양계를 벗어났죠. 하지만 문제는 과학자들이 이러한 우주고속도로인 매니폴드에 대해 알고 있지만 우주 천체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까지는 탐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사와 ESA와 같은 우주기관들은 현재 이를 연구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탐사선을 외계 행성으로 더 빠르게 보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우주에는 다양한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를 안다면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수학적 방정식에서 영감을 받아 첫 번째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워프 왜곡 드라이브 개념은 불가능해서 그럴듯한 것으로 발전했죠. 아마도 다음 20년 안에는 더 그럴듯한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의 과학자들이 실제로 워프 드라이브 기술을 연구하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광속보다 빠른 여행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먼 은하계의 외계 문명이 이미 이 기술을 사용해 시공간을 자유롭게 누비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지구는 초속 30km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또한 초속 230km의 무서운 속도로 태양계를 끌고 가며 우리 은하를 돌고 있죠. 우리 은하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10만 광년이 넘는 크기를 자랑하지만 더 멀리 확대하면 30개에서 50개의 작은 은하들과 거대한 안드로메다가 있는 그룹을 볼 수 있죠. 우리 은하의 2배 크기인 안드로메다는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몇 억 년 후에는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먼 우주로 확대한다면 두 은하의 충돌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100만 광년의 규모에서 수천 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천여자리 초은하단, 그리고 그보다 더 거대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까지, 이 모든 것은 은하 필라멘트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주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가속시키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은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주의 매혹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인 위대한 끌어당김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의)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끌려 무언가를 향해 끌려가고 있었지만 과학자들은 그 정체를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이것은 마치 그저 바다에 떠있는 작은 뗏목처럼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망망대해를 방황하고 있는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이웃 은하들까지도 함께 끌려가고 있었죠. 천문학자 브렌트 털리와 리차드 피셔 교수는 호주의 파크스 전파망 원경을 사용하여 먼 은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은하의 움직임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여러 팀의 천문학자들 또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관측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두 그룹은 이 거대한 우주 흐름의 첫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털리와 피셔 교수가 매핑한 은하들은 공통의 위치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의 재구성된 속도는 대체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경우 하늘 전체의 온도는 약간의 편향을 드러냈습니다. 한 방향은 조금 더 따뜻하고 다른 방향은 약간 더 차가웠죠. 이 불일치의 대부분은 태양이 우리 은하 중심을 돌고 있는 움직임을 고려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었지만 그 차이를 빼고 나면 잔여물이 남았습니다. 이는 궁극적인 우주기준 프레임에 대한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속도였죠. 이것은 우리 은하와 우리 주변의 모든 은하들이 특정 지점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체인에 묶인 채 수천만 광년에 걸쳐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우리 은하 디스크의 회피 지역에 가려져 그 당시 과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대 인력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죠.
우리의 은하 전체와 수천 개의 다른 은하들, 수백억 개의 별과 수많은 행성들이 이 거대 인력체에 끌려가며 마치 무력한 나방이 불꽃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이상하게 보여도 우주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에서부터 태양이 우리 은하 안에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은하가 거대 인력체를 향해 돌진하는 것까지 우주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모든 것이 서로 멀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중력이라는 신비로운 힘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며 기술적으로는 질량의 불균형 분포로 인해 발생하는 시공간의 곡률인 것이죠. 태양에 가까운 천체는 태양의 중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은하의 모든 별은 은하 중심의 초대질량 블랙홀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물체들은 중력에 의해 서로 끌려 우주가 팽창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하와 초은하단을 가지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중력은 이러한 은하 군집을 서로 묶어두고 있어 매우 긴 시간적 규모에서는 은하 간의 충돌은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의 거대한 구조는 수십억 년에 걸친 불안정하고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은하는 수천 개의 별이 어두운 곳에서 뭉쳐있는 작은 존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속적인 합병을 통해 현재의 상태로 성장했죠. 우주 전역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수조 번 반복되며 은하는 끊임없이 형성되게 됩니다. 우주에는 구조의 위계 질서가 존재합니다. 은하와 은하단 그리고 초은하단 등이 있죠. 은하들은 이미 과거에 수많은 합병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형 은하 그리고 여러 작은 외소 은하를 포함하는 로컬 그룹과 같은 그룹은 지금도 여전히 붕괴와 합병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서로 만난 후 약 100억 년이 지나면 로컬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도 함께 붕괴하여 하나의 거대 은하로 형성될 것입니다. 2014년부터 브렌트 털리 교수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초은하 군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의는 공간적 범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에 기반한 것이었죠. 이 기술 덕분에 그들은 우리 은하 근처에 수만 개의 은하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은하들의 움직임이 우리의 초은하단의 진정한 범위를 보여주었죠. 우리가 초은하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4개의 훨씬 더 큰 집합체 중 하나의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털리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이 집합체를 라니아케아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우리 은하는 로컬 그룹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공통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거대한 단일 은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컬 그룹은 슈퍼군집의 천여자리 가지에 속하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천여자리 은하단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여자리 은하단 또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일부에 속하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라니아케아의 중심, 즉 우리 은하를 포함한 10만 개의 은하의 대이동의 초점은 노르마 군집으로 이어집니다. 노르마 군집은 일반적인 은하 군집보다 몇 배 더 크며 우리로부터 약 2억 2천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초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더라도 노르마까지의 여정은 1천억 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노르마 군집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우선 노르마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노르마의 중력은 우리가 위대한 끌어당김으로 향하는 속도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노르마 자체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위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것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더 강력한 중력을 가진 구조를 찾기 시작했고 곧 성공하게 됩니다. 샤플리 초은하단은 약 8,000개의 은하로 구성된 20개 은하단의 모음입니다. 지구에서 약 6억 5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이 초은하단은 10경 태양 질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은하에서 10억 광년 이내에서는 가장 거대한 구조입니다. 샤플리 초은하단의 엄청난 질량은 주변의 모든 은하와 모든 은하단에 수억 광년 범위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 모든 움직임이 방해받지 않고 이어진다면 라니아케아는 하나의 밀집된 물체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그 중심에 있는 노르마 군집보다 훨씬 더 거대한 형태가 될 것이며 그 물체는 결국 샤플리 초은하단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샤플리 초은하단의 발견조차도 위대한 끌어당김의 전체 중력망의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미스터리의 한 조각이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샤플리 끌어당김이 확인되었을 때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우주이동에 기여하고 있는 또 다른 훨씬 더 먼 초은하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5년 전 크란 코르테버우 교수와 그녀의 팀들은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미스터리를 마침내 해결했습니다. 2016년 코르테버우 교수는 샤플리 초은하단보다 훨씬 더 먼 회피구역에서 새로운 초은하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주 망원경과 남아프리카 대형 망원경의 데이터를 사용해 그들은 약 8억 광년 떨어진 지역에서 초은하단과 일치하는 밀집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군집은 벨라 초은하단이라고 명명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벨라 초은하단의 도움으로 과거에 발견된 위대한 끌어당김의 관측 효과를 드디어 설명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주에는 밀어내는 힘도 존재합니다. 샤플리 초은하단과 반대 방향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그쪽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저밀도 지역인 이중극 쌍극 반발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질량을 반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모든 질량이 더 밀집된 지역으로 중력에 의해 끌려가며 반발하는 듯한 착시를 만들어내었죠. 이 같은 현상은 다이폴 리펠러라고 명명되었으며 그 형태와 크기, 치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주의 위대한 움직임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은 가장자리에 있는 은하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결국 이 반발력은 우주망을 풀어놓으며 위대한 끌어당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위대한 끌어당김의 중심으로 끌려갈까요? 우리 은하는 이러한 초은하단위 군집 쪽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우주의 팽창에 맞서 허블 흐름을 이끄는 힘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은하는 샤플리 초은하단과 위대한 끌어당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두운 에너지가 우주를 급격하게 팽창시키며 위대한 끌어당김과 샤플리 끌어당김의 영향이 더 이상 그것을 극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니까 말이죠. 현재로서의 우리는 우주가 하나의 큰 미스터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종종 더 많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큰 우주라는 곳에서 우리는 그저 한정된 거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한정된 시간만 살아갈 수 있죠. 게다가 우리의 과학기술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이 있지만 더 많은 데이터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이론들이 변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매혹적이기 때문이니까 말이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 별들이 속한 은하와 그 은하들이 모인 초은하단까지 생각해본다면 우주의 규모에 대해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상은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우주는 그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그 크기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이죠. 인류는 여전히 우주 연구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성공적인 달 착륙과 함께 여러 로켓을 우주로 발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무한한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여전히 우리 눈에 가려진 아주 작은 부분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류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주의 전체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이 질문은 우리 인류가 수세기 동안 다뤄온 미스터리일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주의 크기의 그 놀라운 비밀들에 대해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고향 행성인 지구는 우주적 관점으로는 그저 광대한 우주 속에 떠있는 아주 작은 파란 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과 과거에 살았던 모든 인류의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의 여행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구를 떠나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달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달은 매일 밤 밤하늘에서 볼 수 있어 지구에서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달은 지구에 있는 당신으로부터 약 38만 4,400km나 떨어져 있죠. 이 거리는 지구와 달 사이의 지구를 무려 30개나 넣을 수 있으며 만약 시속 100km로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면
지구에서 달까지 주행하는 데만 꼬박 160일이나 걸리는 아주 먼 거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엄청난 거리에도 불구하고 아폴로 계획으로 무려 12명의 사람을 실제로 이곳에 발을 디디게 하였죠. 이것은 인류가 지구에서 가장 멀리 간 기록 중 하나이자 인류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다리에 서서 지구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존재를 겸손하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주로 나아가면 지구로부터 1회 이후 떨어진 태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1회 이후의 단위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인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양계 내의 거리를 측정하는 천문 단위를 뜻하고 있죠. 태양에서 발산되는 빛은 초당 30만 킬로미터라는 놀라운 속도로 이동하지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로 인해 태양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약 8분 20초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구에서 태양까지 시속 900km로 이동하는 비행기로 간다면 아마도 태양까지 가는 데에만 19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만 보아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내에서도 우주의 그 광대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 그 거리는 약 5,46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화성은 지구로부터 약 2억 2,5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죠. 하지만 두 행성이 태양의 반대편에 있을 때 이 거리는 최대 약 4억 100만 킬로미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류가 화성에 인간을 착륙시키게 되면 그 사람은 달에 착륙했던 우주 비행사들보다도 무려 지구에서 986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구 하늘에 자주 볼 수 있는 비행기의 속도로 화성까지 간다면 무려 50년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 탐사 로봇이 지구로 메시지를 보내면 화성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은 실제로 약 20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화성에서 탐사 중인 장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시 즉각적인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구와 화성 사이의 이 방대한 공간적인 거리는 우주 탐사의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되어왔죠. 인류가 붉은 행성으로 보낸 탐사 로봇은 단순히 먼 여행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거리와 궤도역학으로 인해 복잡성이 가득한 탐사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해왕성은 지구에서 약 45억 킬로미터 떨어진 얼음 거인입니다. 그리고 해왕성은 태양계 행성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죠. 태양에서부터 해왕성까지의 거리는 태양빛이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해왕성에 도달하는 데에만 무려 4시간 15분이 걸립니다. 1977년 발사된 보이저 1호는 인류의 끝없는 호기심과 태양계의 경계를 넘어 약 47년 이상 여행하며 지구로부터 240억 킬로미터 이상의 경이로운 거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가장 먼 인류의 창조물로 우주의 바다에서 조용히 떠돌며 아직도 여전히 지구로 신호를 보내오고 있죠. 1990년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제안으로 보이저 1호는 마지막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창백한 푸른 점의 이미지가 탄생했으며 지구에서 약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이 거리에서 우리 행성 지구는 우주의 광대함 속 희미한 작은 점으로 보였죠.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를 껍질처럼 둘러싸고 있는 가상의 천체 집단을 말합니다. 얼음 물체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구름은 태양으로부터 약 10만의 이후까지 뻗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1.9광년의 거리로 인터스텔라 공간의 경계에 가까운 방대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보통 태양계의 끝하면 떠올리는 명왕성 언저리 정도는 아득하게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현 시점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날아간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오르트 구름 안쪽 경계에 도달하는 것이 2310년쯤이며 오르트 구름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대략 3만 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태양의 태양풍이 성간매질에 의해 멈추는 지점을 태양권 계면이라고 하여 이곳이 태양의 영향이 끝나고 광대한 인터스텔라 공간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정의하고 있죠. 오르트 구름은 우리 태양계의 최종 경계를 나타내며 태양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은하로의 진정한 우주 여행이 시작되는 경계인 것입니다. 태양계를 넘어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다음 관심은 알파 센타우리일 것입니다. 알파 센타우리는 태양에서 약 413조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개로 이는 27만 6천 천문 단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거리에서는 태양계 내에서 측정하는 단위인 천문 단위 AU가 더 이상 실용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인터스텔라 공간을 측정하기 위해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나타내는 광년을 사용하게 되었죠. 알파 센타우리는 우리로부터 약 4.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우주여행 기술을 고려할 때 만약 알파 센타우리까지의 여행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보이저 탐사선이 초속 17km로 이동한다면 알파 센타우리까지 도달하는 데에만 무려 7만 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먼 곳으로 확대한다면 우리는 우리 은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 속에서 지구는 여기에 위치해 있죠. 우리 은하인 밀키웨이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나선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는 수백억 개의 별들이 우리 태양계와 같이 자신들만의 각각의 행성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체 은하의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는 약 10만 광년 이상 펼쳐져 있죠. 이 방대한 구조 안에는 라디오 버블이라고 알려진 작은 구체가 있습니다. 이 버블은 지구에서 약 100광년까지 확장되며 인류가 우주에서 영향력이 미치는 가장 먼 지점을 나타내고 있죠. 이것은 인류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전파 신호가 우주로 확산된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 버블을 넘어서는 곳에서는 아마도 우리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은하에 또 다른 외계 문명이 거주하고 있다면 그 어떤 문명들도 우리의 존재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호가 그들에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은하 밀키웨이의 규모는 너무나 방대하여 지구에서 송출되는 인류의 모든 기록들은 우주의 바람 속에서 그저 작은 속삭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99%의 별들은 바로 이 작은 영역에 한정되어 있죠. 하지만 이 거대한 은하조차도 그 밖에 있는 것들과 비교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밀키웨이를 떠나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한 공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은하들은 우주의 바닷속에서 떠다니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은하단이라고 알려진 작은 일부분으로 약 1천만 광년에 걸쳐 퍼져 있는 50개 이상의 은하군집입니다. 은하단은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와 같은 나선 은하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외소 은하를 포함하는 다양한 은하 집합체를 뜻하고 있죠. 여기에서의 거리는 너무 방대하여 은하단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빛이 이동하는 데에만 무려 1천만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더 멀리 확대하면 천여자리 초은하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은하군은 초은하단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죠. 이곳에는 우리 은하군과 비슷한 100개 이상의 또 다른 은하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은하에는 무수히 많은 별과 행성들이 존재하며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거리는 놀랍게도 1억 1천만 광년에 달합니다. 하지만 천여자리의 초은하단을 넘어 우주로 더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놀라운 우주구조인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거대하게만 느껴졌던 천여자리 초은하단조차도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에서는 그저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 우리 은하와 10만 개 이상의 또 다른 은하들이 있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거리는 5억 2천만 광년입니다. 이 거대한 은하 집합체는 천여자리 초은하단을 포함하여 5억 광년 이상에 걸쳐 있죠.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 거대한 하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름에 걸맞게 1억 개의 태양 질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 무수한 천체가 중력의 끌림 운동으로 얽혀있는 우주적 걸작입니다. 라니아케아의 중심에는 거대 인력체라는 신비로운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지역은 초은하단 내의 은하들의 강력한 중력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방대한 영역 속에서 우리 은하 밀키웨이와 전체 은하단, 심지어 천여자리 초은하단까지도 이 거대한 구조의 작은 구성 요소에 불과하죠. 이 엄청난 초은하단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무언가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조차 우리는 관측 가능한 가시우주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서는 거대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까지도 모든 것이 아주 작고 하찮은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는 최소 2조 개의 서로 다른 은하들이 존재하며 이들 은하가 포함하고 있는 별의 수는 해변에 깔려있는 모래알보다도 많을 것입니다.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어느 쪽으로든 그 거리는 465억 광년이며 이것은 전체 너비가 930억 광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관측 가능한 우주 밖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환상적일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그 밖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을 수 없을 만큼 먼 곳에서 오는 빛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구에 있는 동안 어떤 우주에서 오는 빛은 아예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일부 우주 공간은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러한 장소에서 오는 빛이 무한한 시간 동안에도 결코 지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알아낼 수 없는 우주의 수많은 장소들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우주는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조각일 것입니다. 우주는 빅뱅 이후로 계속 팽창해오고 있으며 우주 공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공간 영역은 우리로부터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으며 영원히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라는 이 질문은 우주를 처음으로 접할 때 자주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여전히 천문학자들을 당황하게 하며 지금도 여전히 괴롭히는 질문이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주의 무한한 크기와 경이로움을 가진 공간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수조 개의 별들과 은하들이 존재하는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그 작음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우주에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역할은 광활한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작은 점에 불과한 우리지만 그 안에 담긴 호기심과 탐구의 정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